도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언어도 거리의 돌 하나조차도 모두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불이 남았습니다. 기억의 불, 기록의 불, 그리고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의지 같은 것.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불에서 태어난 제국,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온 이 흐름을 잠시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 인간이 처음으로 도시를 만든 곳 수메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신을 세우고 신전을 짓고 점을 치고 계약서를 만들고 법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물을 다스리며 농사를 짓고 언어를 점토판 위에 남기며 문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했던 바벨탑, 왕의 이름으로 세워진 함무라비 법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장통, 사랑을 위해 정원을 만든 왕, 별을 읽던 사람들, 신의 이름으로 무너진 도시까지. 아시리아의 칼날이 바빌론을 지나 한때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휘감았고 그 칼이 부러지자 불타는 폐허 위로 다시 신바빌로니아라는 작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꽃이 꺼지기도 전에 사막에서 산맥에서 또 다른 이름이 다가왔습니다. 페르시아.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문명 중에서 왜 지금 페르시아일까요?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 대개 두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영화 300입니다. 절대적인 왕, 금빛으로 뒤덮인 신의 형상, 그리고 자유를 외치며 맞서는 300명의 병사들. 다른 하나는 폐허 위에 우뚝 서 있는 돌기둥들, 페르세폴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복수와 함께 불에 사라진 궁전. 한쪽은 너무 과장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너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놓치면 안 될 아주 정교하고도 고요한 서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단순한 전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위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신의 이름보다도 빠른 전령, 칼보다 더 정확한 세금 체계, 돌보다 더 깊은 사상과 종교, 그리고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은 길. 그들은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잇는 도로망이 그 길 위로 종교, 질서, 정보, 언어가 오갔습니다. 점토판 위에 신의 이름을 새기던 시대는 이제 석재 위에 왕의 질서를 새기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흐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시작된 도시 문명은 수많은 신과 왕, 전쟁과 정원을 지나 이제 제국이라는 거대한 구조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 완성의 한 형태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하지만 이 제국 역시 사라졌습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불로 지어진 길이라 부릅니다. 바벨탑의 하늘이 아니라 도로 위의 질서로 만든 제국. 하지만 그 끝에도 불이 있었죠.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했다는 전쟁 이야기도,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의 기원이다 라는 종교 설명도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정한 제국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던 사람들, 칼로 점령했던 제국들, 법으로 묶었던 통치자들. 그 수많은 시도 끝에 우리는 지금 한 번의 시도를 바라보려 합니다. 제국이 인간에게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의 한가운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로 시작해 불로 사라진 이름, 그 이름을 따라 조용히 펼쳐봅니다. 신바빌로니아, 이친 제국의 마지막 왕. 아시리아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 사람들은 다시 바빌론을 불러냈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한 차례 무너졌던 이름이었고 수메르에서 시작된 기억과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이곳을 택했습니다. 폐허를 지나 제국의 무대를 한 번 더 바빌론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 우리는 이 시기를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626년, 신바빌로니아는 바빌론의 기환이자 한때 잃었던 문명의 회복 선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나보폴라살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고 북쪽으로는 메디아, 동쪽으로는 엘람과 손을 잡으며 아시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 느부갓네살 2세는 신바빌로니아를 그야말로 다시 한번 바빌론답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건설했습니다. 신전, 궁전, 성벽, 지하수로, 운하. 수메르 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도시의 잔해 위에 새로운 도시를 덧입히듯 세웠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공중정원의 전설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메디아 출신이었고 메디아의 산과 숲을 그리워했던 아내를 위해 그는 거대한 계단식 정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높은 벽돌 위로 나무를 심고 수로를 끌어올려 식물을 살렸다는 기록은 그 자체로 신바빌로니아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만 그 정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정원은 정말 존재했기 때문에 전해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길 바랐던 마음의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은 단지 아름다움으로만 기억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유대인을 끌고 와 바빌론에 정착시켰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울었다는 구절은 바로 이 시기의 유대인들의 슬픔을 말합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신마르둑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가로지르는 대로는 이슈타르의 이름을 딴 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문에는 청색 유약을 바른 벽돌 위에 사자의 형상과 신들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죠. 오늘날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 문이 옮겨져 전시되어 있는데 그 위용은 지금도 사람들의 숨을 먹게 합니다. 하지만 신바빌로니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 정치적 혼란과 권력 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나보니두스라는 다소 이질적인 왕이 즉위합니다. 그는 종교적 관습을 깨고 마르둑 대신 다른 신을 강조했으며 수도 바빌론을 떠나 테마라는 도시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수도는 혼란했고 제사장들과 시민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 틈을 타 동쪽에서 거대한 세력이 움직입니다. 그 이름은 키루스, 그리고 페르시아였습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 2세는 바빌론에 입성합니다. 도시는 거의 저항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키루스는 피를 흘리지 않고 바빌론을 차지했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바빌론의 왕이자 내 세계의 왕이며 마르둑이 선택한 자다. 그의 칙령은 점토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죠. 키루스 원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통을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바빌로니아는 끝이 났습니다. 한때 제국을 꿈꿨던 도시는 또다시 다른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불꽃 속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품었던 마지막 자존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잇는 이름이 곧 페르시아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신의 이름이 아닌 제국의 질서로 문명을 설계한 사람들, 키루스와 다리우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키루스와 다리우스,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기원전 6세기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칼날도, 바빌로니아의 불꽃도 사라진 자리, 그 틈을 비집고 또 하나의 이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르시아. 하지만 이 이름은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변방의 작은 부족 왕국. 지금의 이란 남부 파르스 지방에서 시작된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이 흐름을 뒤바꿉니다. 키루스 2세. 후대 역사가들은 그를 키루스 대왕이라 부릅니다. 키루스의 등장은 정복의 전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도시를 점령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들어가는 길을 택했고 정복한 도시를 약탈하기보다 그 도시의 신을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빌론에 입성한 날 그는 가장 먼저 마르둑 신전으로 향했고 점령군이 아닌 왕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신이 선택한 자라 칭하고 이방 민족의 종교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환을 허락했고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유일하게 칭송된 이방 왕, 그 이름이 바로 키루스입니다. 그는 한 걸음씩 제국을 그려나갔습니다. 리디아, 오늘날 터키 서부, 엘람, 이란 남서부, 바빌론, 메디아까지 그의 통치는 고대 근동 전체를 덮었고 그가 죽었을 무렵 페르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정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를 이은 왕 다리우스 1세는 이 제국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우스는 키루스처럼 전쟁의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정 안에서 권력을 잡은 인물, 쿠데타에 가까운 방식으로 왕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다리우스는 행정, 경제, 정보, 사상, 이 모든 것을 조직으로 바꾸는데 천재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그는 제국을 20개의 지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각 지방에는 사트라프라는 총독을 두었고 사트라프는 세금과 병력, 법과 질서를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는 왕의 눈과 귀라 불리는 감찰관이 파견되었습니다. 감찰관은 직접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제국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의 중앙, 지방 행정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고
사트라프라는 말은 지금도 총독을 뜻하는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와 언어. 페르시아 제국은 통일 화폐를 발행했고 도량형, 무게와 길이 단위를 표준화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아람어를 행정용 언어로 삼고 각 지역의 기록과 보고 체계를 통일했습니다. 그 결과 멀리 인더스 강에서 온 상인이 이집트에서 온 조공 사절과 하나의 언어로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왕의 길입니다. 수사의 왕궁에서 소아시아 끝자락 사르디스까지 총 길이 2,700km. 말 위에 탄 전령은 4일이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세워지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속정보 시스템은 오늘날 우편과 네트워크의 원형이 되었고 그들의 정보력은 제국을 군사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또 하나의 상징을 남깁니다.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그가 세운 이 수도는 단순한 왕궁이 아니라 제국의 모든 민족과 언어, 질서와 상징을 담아낸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들이 새겨졌고 계단을 오를수록 하나의 질서 안에 묶인 다양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다리우스가 설계한 다양성 안의 통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거짓을 증오한다. 나는 정의를 따르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 이 문장은 베이스툰 절벽에 새겨졌고 그 언어는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아카드어로 함께 남았습니다. 19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은 이 새 언어의 병기문을 통해 쐐기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우스의 이름은 제국의 관리였을 뿐 아니라 문자의 문을 연 사람으로도 기억됩니다. 키루스는 제국의 윤곽을 그렸고 다리우스는 그 안에 체계를 불어넣었습니다. 칼로 정복하지 않고 질서와 정보, 종교와 언어로 통합한 제국. 이것이 페르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언제나 완성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균열을 안고 있죠. 그 균열은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의 전쟁에서 모두의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 신처럼 그려졌던 왕, 크세르크세스와 그리스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크세르크세스와 그리스 전쟁, 신이 된 왕, 부서진 자존심. 왕자에 앉은 사람은 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금이 둘러졌고 눈동자는 감정 없이 고요했으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리우스의 아들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정점에 섰던 남자 크세르크세스 1세의 신격화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 이 인물은 영화 300 속에서 거대한 피어싱을 단 채 신처럼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가 만들어낸 신은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인 흔들림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 기원전 486년 제국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은 이미 바빌론, 이집트, 리디아, 엘람, 메디아, 파르티아, 파키스탄 서부까지 세계 절반을 품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 다리우스는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제국의 위신이 손상되었고 그 상처를 되돌릴 기회를 크세르크세스가 넘겨받은 겁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전 제국의 자원을 끌어모아 육군과 해군을 편성하고 수십만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해 다리우스가 실패한 그 길을 다시 걷기로 합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대군이 에게해 북쪽 해안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 행렬은 마치 도시 하나가 움직이는 듯했고 군대와 물자, 장비, 전령, 사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레스폰트 해협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그것을 무너뜨렸고 그는 분노하여 바다를 채찍질하고 수면 위에 사슬을 던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일화는 그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 왕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연조차 굴복시켜야 하는 신의 의지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왕. 그의 군대가 도착한 곳은 페르모필레 협곡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 연합군, 그 중에서도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300명의 병사들이 페르시아 군을 막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his is 스파르타. 그 장면의 배경이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이 전투는 영웅적인 저항이었으나 전략적 승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전사했고 그리스 북부는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시를 버리고 피신했고 아크로폴리스는 불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뒤에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해군이 기지와 지형을 이용해 거대한 페르시아 함대를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입니다. 움직임이 둔해진 페르시아 배들은 서로 충돌했고 그리스의 3단 노선 배들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언덕 위에서 그 모든 전투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물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살라미스에서의 패배는 제국의 균열을 의미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전쟁으로 완전히 잃진 않았습니다. 육군은 여전히 강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쟁이 처음으로 신이 진 싸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때까지 지지 않는 질서,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시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국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 서양 세계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역사 해석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서양은 이 순간을 민주주의의 탄생이라고 해석합니다. 소수지만 자유로운 시민들이 제국에 맞서 이긴 상징. 반대로 페르시아는 이 전쟁을 단지 제국의 외연 확장 실패로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는 변방 중 하나였고 그 실패는 곧 체제 붕괴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달랐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돌아온 뒤 궁전 공사를 중단했고 정치적 중심에서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말년은 조용했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살당했습니다. 그 거대한 신의 형상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의 생애는 역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지만 신이 되기엔 너무 많은 의심을 가졌고 제국을 위했다지만 제국은 그로 인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승리가 아닌 자존심의 균열로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균열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따라갑니다. 불이 타올랐고 그 불은 더 이상 신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그 불타는 궁전으로 향합니다. 페르세폴리스, 불타는 궁전, 잊혀진 제국. 제국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칼은 녹슬고 길은 조용해졌으며 신들의 이름도 서서히 바람에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세운 모든 민족과 언어, 권위와 질서를 상징했던 거대한 궁전,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는 이름 그대로 페르시아인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전통적인 의미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행정 중심지는 수사와 엑바타나였고 페르세폴리스는 일종의 왕실 의식 도시였죠. 다리우스 1세는 이곳을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제국의 이상을 시각화한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사자와 황소의 조각. 그 옆을 지나면 아케메네스 왕조의 상징들, 그리고 그보다 더 인상적인 부조들이 이어집니다. 무엇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이집트, 바빌론, 메디아, 파르티아, 인더스. 제국 전역에서 조공을 바치기 위해 온 사절단들의 행렬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물건을 들고 있었으며 각자의 민족을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하나의 질서 안에 고요하게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꿈꿨던 제국은 정복의 연속이 아니라 다양성을 품고 유지되는 통합이었습니다. 실제로 페르세폴리스는 해마다 특정한 시기에 제국의 모든 총독과 지방 사절이 모이는 거대한 의식의 공간이었습니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며 다시 각자의 지방으로 돌아가는 그 순환 속에서 제국은 상징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제국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연출하는 하나의 무대였던 셈이죠. 그러나 이 무대 위에 전혀 다른 관객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330년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합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내부적으로 왕위 계승 분쟁과 귀족 세력의 분열로 그 기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거침없이 진군했고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는 도망치다 암살당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입성한 셈이죠. 그는 페르세폴리스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그리스의 적, 그리고 동방의 거대한 그림자였던 제국의 심장부. 그곳에서 그는 다리우스와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옷을 입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순간 그는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자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그 모든 정중한 흉내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이 오갔고 음악이 흐르며 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아직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테네를 불태웠는데 당신은 왜 아직 이 도시를 남겨두었습니까? 알렉산더는 술에 취한 채 불을 붙입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왕실의 천장, 문, 기둥, 천.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한밤중에 제국의 중심이 붉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연출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방화가 계획된 파괴였다고 봅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정복의 상징으로 스스로를 각인시키기 위한 의식이었다는 해석이죠. 다른 일부는 단순한 실수 혹은 감정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제국의 마지막이 너무나 인간적인 불안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란 남부의 표 한가운데 그 돌기둥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몇은 부서졌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곧게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사절단도 조공도 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 위에 새겨진 행렬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질서와 이상은 돌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비추던 풍경은 역사 속에서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남겨진 잿더미 속에서 그들이 믿었던 신, 그들이 따랐던 도덕, 그들이 만든 세계관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조로아스터교, 불 속의 신, 선택하는 인간. 사람들은 신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어떤 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강가에 돌을 세웠으며, 어떤 이들은 어둠 속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오래 남는 빛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 불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후라 마즈다.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이자 지혜로운 주라는 뜻을 가진 존재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시자는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 그는 어느 날 아후라 마즈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계시는 단순했습니다. 이 세계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선택해야 한다는 것. 이 교리는 단순하지만 당시로선 매우 낯설었습니다. 많은 고대 종교가 운명과 수능을 강조할 때 조로아스터교는 처음으로 개인의 윤리적 선택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로아스터는 악의 존재를 앙그라 마이뉴라 불렀습니다. 아후라 마즈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 거짓, 폭력, 파괴, 혼란을 상징하는 힘. 이 둘은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결국 선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인간은 매일, 매순간 선함과 진실, 절제와 공경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사상은 페르시아 제국의 구조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왕은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신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제국의 법은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구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불은 이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 신전에는 하루도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랐고, 왕들은 그 앞에서 맹세를 하며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의 의식 또한 이 종교적 상징 위에 쌓여 있었고, 왕의 자리는 단순한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조로아스터교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지 그들의 종교 형식이 아니라 후대에 끼친 영향에 있습니다. 아후라 마즈다라는 유일신, 앙그라 마이뉴라는 악의 존재, 종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천사의 개념, 선행의 보상과 악행의 벌. 이 모든 개념은 후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선악 이원론, 최후의 심판, 악마의 존재 개념은 조로아스터교의 사상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지를 탓할 수 있는가?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의무이며 무지를 이유로 악을 선택하는 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규범이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인정한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고 사유적인 종교는 후대에 크게 약해지게 됩니다. 기원 후 7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조로아스터교는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인도에 이주한 파르시 공동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상은 종교의 이름을 받고 다른 신의 얼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인들이 단순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로아스터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진실을 선택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이 믿은 신의 이름을 지나 그들이 만든 제국의 기술 그리고 행정의 질서로 향합니다. 왕의 길, 속도와 정보가 만든 제국. 그 누구도 페르시아의 전령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기원전 5세기 그 누구도 이 말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칼로 지키는 제국은 많았지만 정보로 움직이는 제국은 이 시대에서 오직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중심에는 왕의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길은 길 위에 만든 제국의 혈관이었습니다. 총 길이 약 2,700km. 오늘날 이란의 수사에서 시작해 소아시아의 사르디스까지 뻗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왕의 명령은 그 길을 타고 국경을 넘었고 지방의 보고는 다시 왕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길은 일정한 간격으로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엔 말과 사람, 보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령은 한 지점에 도착하면 새로운 말에 올라 다시 달렸습니다. 이 방식으로 왕의 명령은 단 하루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넘나들었고 하루에 약 250km. 당시로선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나 눈, 더위나 어둠조차 왕의 전령을 멈추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편 시스템, 군사통신망, 행정보고체계는 이 구조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왕의 길 위에 제국을 세웠고 그 길은 페르시아의 신경망이자 질서의 실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지방 총독, 즉 사트라프의 보고는 기록되고 분류되어 왕의 감찰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감찰관은 왕의 눈과 귀라 불렸고 그는 누구에게도 지시받지 않고 직접 왕에게만 보고했습니다. 이 이중 구조는 지방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했고 부패나 반란의 싹을 미리 감지하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왕의 길은 단순히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자, 언어, 법, 세금,
사상, 종교. 모든 것이 이 길 위로 올라탔습니다. 오늘날의 도로가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의 흐름을 움직이는 통로인 것처럼 왕의 길은 제국의 인프라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길 주변은 시장이 열렸고 여관이 생겼으며 현지 주민들과 상인들이 머무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상인들은 왕의 허가증을 들고 이 길을 이용했고 그 길을 따라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물자와 정보가 오갔습니다. 어떤 점에서 왕의 길은 고대 세계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였던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길 위에서 신들도 이동했다는 겁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사들, 유대인의 율법학자들까지 이 길을 따라 이동했고 각자의 믿음과 사상이 서로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종교도 언어도 질서도 이 길 위에선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쳤고 때로는 섞였으며 때로는 충돌했습니다. 왕의 길은 결국 제국이 무엇으로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을 줍니다. 속도, 정확성, 신뢰. 왕이 멀리 있는 백성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백성의 목소리가 왕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수백 개의 언어, 수십 개의 민족을 단 하나의 질서로 엮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오늘날에도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터키의 사르디스, 이란의 수사 인근. 고대 유적과 함께 당시의 도로 흔적이 발견되곤 하죠. 길은 사라졌지만 그 위를 달렸던 개념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편, 행정, 통신, 네트워크. 심지어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 속 메시지 앱까지. 페르시아는 이 길을 만들며 검보다 빠른 것이 정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그 깨달음을 실현시킨 문명은 페르시아가 유일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하나의 불꽃을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그 웅대한 궁전이 불에 타던 날. 불타는 궁전, 페르세폴리스의 몰락. 불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건 전쟁의 불도 혁명의 불도 아니었습니다. 잔치 끝에 남은 술기운, 피로한 황제의 감정, 그리고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당신은 왜 아직 복수하지 않았습니까?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세폴리스에 입성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왕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는 이미 도망치다 암살당했고 알렉산더는 더는 침입자가 아니었죠. 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페르시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누군가 조용히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흉내냈습니다. 페르시아식 옷을 입고 페르시아식 예를 따르며 왕처럼 말하고 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정당한 계승자라 믿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그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흐르고 음악이 울리고 모이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테네가 불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페르시아인들이 불을 지른 그 도시를. 그 말은 술과 함께 가슴속에 번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일어섰고 불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던져진 불은 기둥에 닿았고 기둥에서 천장으로 번졌고
천장에서 궁전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페르세폴리스는 불탔습니다. 돌과 나무, 석재와 직물, 왕의 옥좌, 조공의 금, 기억과 질서, 그리고 문명의 상징까지도 모든 것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저 술에 취해서였을까? 복수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정복했다는 표식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갈립니다. 단순한 충동인지, 의도된 상징 행위인지, 혹은 내부 권력 싸움의 은유인지. 정확한 건 그 누구도 그 불을 막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불 이후의 도시를 다시 복원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꺼졌지만 그 불이 남긴 것은 폐허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칼로도, 정복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제국이 자기 자리를 차지한 자의 불붙은 손짓 하나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 사람들은 이 도시의 이름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문서에서 사라졌고 기록에서 지워졌으며 1000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조차 잊혀졌습니다. 페르시아는 기억되었지만 페르세폴리스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이 이란 남부의 황무지를 걷다가 돌기둥과 계단, 부조들을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 그 도시는 무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어로, 라틴어로 그 도시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을 때 이름이 붙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의 도시. 이제는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오르다 남은 돌기둥, 사라진 얼굴의 사자 조각, 부서진 왕자의 계단, 흐릿해진 사절단의 행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 흔적. 그 흔적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억을 남기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통해 그 궁전을 기억합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말하고자 했던 질서와 이상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부조를 들여다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얼굴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새겨졌을까? 그리고 그 방향은 이제 더는 왕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우리가 걸어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불꽃, 다음 문명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문명 곁을 조용히 지나왔습니다. 도시의 기원이 시작된 곳, 신이 땅에 내려와 이름을 갖기 시작한 곳, 사람이 점토판에 말을 새기고 그 말에 법을 담고 질서를 세우려 했던 시간들. 그 모든 흐름은 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물줄기 사이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왕을 세웠으며 신전을 지었고 계약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여정은 바로 그 긴 흐름 속에 있는 5개의 큰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메르, 문명의 시작이자 도시와 신이 함께 태어난 곳. 그곳에서는 점토판에 새긴 글씨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신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에누마엘릿이, 길가메시 서사시. 그 속에서 고대인들은 죽음의 의미를 묻고
우주의 질서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빌로니아. 도시 위에 신전을 올리고 탑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신의 뜻을 질서로 번역했던 시간. 바벨탑은 하늘에 닿으려 했고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이라는 정의를 새겼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숨결로 붐볐고 공중정원에는 사랑이 자라났으며 밤하늘의 별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리아.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칼.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을 끌어오고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거친 방식으로 제국을 확장했던 시간. 그러나 그들은 파괴뿐 아니라 도서관을 만들고 기록을 남기며 문명의 경계선을 넓혀갔습니다. 아시리아는 공포였고 또한 경외였습니다. 네 번째는 신바빌로니아. 한번 무너졌던 도시에 짧고 강렬했던 재등장. 느부갓네살의 야망, 공중정원의 전설, 그리고 유대인의 바벨론 포로기. 이 시기는 도시가 다시 한번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한 줄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질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페르시아. 도시를 넘어서 제국이라는 구조로 문명을 정리한 시간. 칼보다 빠른 전령, 제국을 가로지르는 도로, 신이 아닌 인간의 선택을 강조한 종교, 그리고 질서의 형상을 담아낸 궁전.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관리자였고 또한 종결자였습니다. 이 다섯 개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문명을 따라왔습니다. 점토판에서 시작된 소리가 돌 위에 조각되며 하나의 세계를 만든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은 불 속의 침묵이었고 그 불이 지나간 자리엔 다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기둥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메소포타미아인가? 수많은 문명 중에서 왜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따라왔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의 정치체계, 법의 개념, 시간과 달력, 문자와 계약, 종교와 철학까지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마지막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의 왕, 왕 중의 왕이라 불렀지만 실은 신들의 도시에서 인간의 제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점토판의 기도는 사라졌고 신의 탑은 무너졌지만 길은 남았고 그 길은 세계를 잇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명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의 문 앞에 섭니다. 그 다음은 영혼을 불멸이라 믿었던 문명, 혹은 한 사람의 신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피라미드의 도시 이집트로 향할까요? 혹은 계약과 예언 그리고 신앙의 역사, 기독교의 기원으로 나아갈까요? 그 어떤 문명이 기다리고 있든 그 다음 장면도 당신의 밤과 함께 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이 이어지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됩니다.